덮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대한민국 법무부가 이런 수준이야. 길에서 딸딸이 좀 칠 수 있지. 그게 뭔 문제냐. 사표 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말만 하면서,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렇게 보는 거야. 지검장이 길에서 딸딸이 치다 걸려가지고 CCTV에 찍혔는데 사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사표 냈으면 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얘기라고. 이건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도리를, 이게요, 원래 검사의 행동강령 위반이래. 여자 검사가 내부 인트라넷에다 세게 들이받았잖아. 검사가 그런 짓을 하면 이거는 파면을 시켜야지. 왜 사표를 수리했느냐. 그놈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검사들 얼굴이 쪽팔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누가 이제 날 조사하러 간다. 그럼 나는 앞에 앉아있는 검사를 보면서 길에서 해보셨어요? 물어볼 것 같아. 검사가 날 부르면 길에서 그 딸딸이 친 검사님 한번 만나보신 적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 대한민국 검사들의 명예를 갖다 땅바닥에 집어던졌어. 물론 명예도 없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이 그런 거야. 그런 검사를 그냥 사표 받고 덮어주자고 얘기하는 건 지들 스스로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경범죄인데. 외국은요, 지위와 소득에 따라 형벌이 달라요. 재벌이 교통위반을 하잖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벌금이 5만 원이면 재벌은 벌금 50억을 때려. 지위와 소득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그런 것처럼 이 지검장이면 지방검사장이 길에서 딸딸이 치다 걸린 거면 이건 경범죄가 아니야. 국기문란죄로 다스려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김수창 변호사 자격 금지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 국민들이. 예. 자, 다음 이야기. 지금 우리 유민이 아빠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일어나질 못했대요. 그저께 청와대에 가서 막 싸워가지고 그 면담 신청서를 썼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면담 거절 사인이 왔어. 거절 의사를 밝힌 거야, 청와대가.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저께부터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서 어제는 일어나 앉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너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쓰러졌냐? 단지 박근혜가 면담 신청만 안 해서는 아니야. 박영선한테 화가 난 거야. 박영선한테 왜 화가 났냐면 지금 야당 대표가 설득할 건 내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설득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이게 해야지. 왜 박영선이 나를 설득하느냐. 그러면서 화가 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무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박영선이 유민이 아빠를 설득하러 온 거는 정말 잘못한 행동이야. 온 국민이 대통령을 압박해야 되는데 온 국민이 유민이 아빠를 압박하는 꼴로 만들어낸 거야. 김진혁 PD가 그거 트위터에 썼더만. 딱 맞는 말이에요. 박영선이 그렇게 거지 같은 걸 합의한 다음에 유민이 아빠를 설득하러 오면 어떡하냐고. 여당 대표가 죽어도 수사권 기소권 못 주겠다 그러면 야당 대표로서 이거는 유족의 요구다.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난 단식하겠다. 그러면서 박영선이 국회에서 단식을 해야지. 어디 와가지고 유민이 아빠한테 양보하라고 그래.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지금 야당 의원을요, 야당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 자, 내가 뭐라 그랬어? 물음표 많이 찍으면 블랙이라고 얘기했지? 물음표나 느낌표 많이 찍으면 블랙이야. 질문에 대답도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박영선은요, 전선을 완전히 흐트러버렸어. 아니 뭐 무슨 협박당하는 거야? 뭐 약점 잡혔어?
지금 야당 대표가 야당의 역할을 몰라. 야당은요, 국민 편에 서서 여당과 싸우는 역할이에요. 여당과 합의해갖고 국민을 압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야당은 국민의 편에서 여당을 막아주는, 여당의 방패가 되는 게 야당이야. 근데 어디서 야당 대표가 그 여당이 원하는 대로 여당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특검으로만 가야 된다. 특검에 뭐 2명을 유가족이 그것도 박근혜가 임명한 걸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으로 그걸 지가 따냈다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 근홍근홍님 감사합니다. 지금 박영선이 박근혜 청와대 앞에 가서 박근혜를 만나자. 이건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대로 특별법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유민이 아빠한테 가서 양보하라고 그러냐고. 혹시 뭐 해운조합에서 보내준 해외여행 갔다 왔어? 그래서 그래? 지금 왜 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하냐면 이게 그 선주협회에서 보내주는 해외여행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수사권 기소권이 생기게 되면 지네가 수사받고 기소당할까봐 겁나서 저 안 해주는 거야 지금. 아니 도대체 박영선은 원내대표 되고 비대위장 되기 전에는 세월호 유족편에 서서 싸울 것처럼 막 같이 걷고 그러더니 왜 대표된 다음에 싹 씻어? 박씨 여자의 특징이야?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노동자들 찾아다니고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복지를 강화하겠다. 4대 질환은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 개빵을 치더니 대통령 되니까 입 싹 씻더만. 박근혜가 입 씻으니까 박영선도 입 씻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박씨 여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집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 수리 중이라서 지금 뒷배경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예, 이게 지금 우리 동생네 집이야. 내가 우리 집을 지금 목욕탕을 고치고 그 싱크대도 고치고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놔서 피신해 와 있어. 먼지가 너무 나서 방송을 못해. 그래서 지금 동생 집에 와서 이 시청자가 만들어주신 이 스크린과 그 다음에 동생의 이불을 걸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이불을 빨래거리에다가 이불을 널고, 그리고 지금 왜냐면 뒷배경이 다 드러나면 우리 동생이 또 사생활에 노출되는 거잖아. 앵그리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까지는 동생 집에서 방송해요. 공사를 너무 오래 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짐을 완전히 다 빼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 짐을 놓고 하는 공사라서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대.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공사를 다 한대요. 예,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앞으로 다음 주 5일 동안 또 여기서 날 봐야 돼. 네. 자, 우리 마약사슴님 팬가입 감사드리고, 공사둘둘님, 비인부전을 비롯해서 이 선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추천이 1000명이 추천 안 하고 본다 지금? 보는 사람이 3200명인데 추천이 2200개야? 어머. 방송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냥냥구입니다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방송이 재미가 없나봐요? 고전이야기님 감사하고요. 예. 이전에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 스티커 별풍선 초콜릿 주셨는데 인사 못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난감 선물님, 신당동 트위스님, 니우스 타파님 감사드리고요. 어머, 세상에 방송이 재미가 없구나. 어떻게 1000명이 추천 안 하지? 오늘은 그러면 저기 벌레가 1000명이야? 그건 아니고, 지금 2600. 예, 지금 600 벌레가 지금 추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여사 짱님, MCW님, 초보왕님, 베이스님 감사합니다. 추천 안 하면 알지? 새반스 입는 순간 녹색 설사 나온다. 순일님, 환비르님, 마시멜리님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2704분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지켜보겠어. 예, 환상천국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박영선이 굉장히 야당 대표로서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도요, 그런 의원들이 있대. 누군지 이름 좀 밝히라고.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라고 그 박영선 합의안에 동의하는 의원들, 3044님, 조용한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름 좀 대봐. 상한 먹고 싶다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재밌어서 추천을 깜빡했어요. 야! 3044님, 희님, 조용한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눈이 펑펑님 감사하고요. 어떤 인간이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했는지 이름을 까. 그 지역에서 다시는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해야 돼. 진상규명을 하려면 성역 없이 해야 돼. 유진맘님, K동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역 없이 수사를 하려면 지금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특검을 정해서 하면 걔네들이 정부의 눈치, 국회의원 눈치 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유가족이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가 동의한 그런 숫자로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변협의 주장이야. 법조인들이 사법체계 흔드는 거 아니라고.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사건의 원인, 배경, 과정, 그리고 박근혜는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것도 수사 대상이에요. 현희덕이님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안 밝히고 그냥 청와대에 있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청와대에 있으면서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했냐? 여러분, 이거는요 대통령 자격 상실 사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노무현이 어떤 사고가 났는데 7시간 동안 대책회의도 없고 서면 보고만 받았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겠어? 이 새끼들이 끌어내가지고 탄핵하고 감옥에 가뒀을 거야.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304명의 국민이 수장당하는 순간에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서면 보고 7시간 만에 나타나고 뻘소리 했으면 탄핵하고 지금 벌써 잡아 넣었을 거야, 징역에. 이거 수사 대상이에요. 대통령이, 그리고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보면 이런 대형 해난 사고에 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청와대 전체가 수사 대상이야. 그런데 수사 대상인 박근혜가 그 특검을 임명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거 수사 대상이야, 수사 대상. 그 안전하지 않은 배를 안전하다고 계속 사인해준 해운조합에서 로비를 받고 해운조합이 그런 짓을 하게끔 눈 감아줬던 국회의원들 다 수사 대상이야. 한국성급의 독점권을 계속 인정해준 정부 수사 대상이야. 연령 제한푼 이명박 정부도 수사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네들가 수사 대상이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뭉개는 거야.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져서 수사하고 기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지금 그 21개의 세월호 특별법 괴담 돌고 있는 거, 그거 허위사실이라고. 세월호 특별법에서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 괴담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내가 어저께 그랬지. 내가 어젠가 그젠가 그랬잖아. 이 세월호 괴담을 조직적으로 퍼뜨릴 새끼들이 있다. 그랬더만 오늘 대대적으로 그 뉴스 나왔더만. 그 세월호 대책위에서 공식 발표했죠. 조직적으로 이거 퍼뜨린 세력이 있다. 대학 특례 요구 안 했다니까. 대학 특례 요구한 적이 없다고. 야, 죽은 애가 대학 특례 입학을 왜 하니? 이거 조직적으로요. 이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할 때 일부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반대 여론, 비판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조직적으로 퍼뜨린 놈들이 있어.
벌레들이 퍼뜨리고 있어. 예. 그래서 이거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도 공범이야.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봤죠. 밴드나 카톡에 그거 올린 사람한테 그 밑에 반드시 댓글을 다세요. 어머, 이거 고소당한대요. 이거 허위사실이고 이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시면 고소당한답니다. 저 이거 제보해도 됩니까? 댓글 다세요. 여러분한테 카톡이나 밴드로 이걸 보내신 분들한테 이거 지금 고소당한다는데 이거 허위사실인 거 알고 돌리는 거예요? 모르고 돌리는 거예요? 이거 돌리신 분들한테 전부 다 사과하세요. 안 그럼 저 이거 세월호 대책위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카톡이나 밴드로 카톡 밴드 라인 이런 걸로 지금 막 돌리고 있어. 이 새끼들이 조직적으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이거 세월호 대책위에서 이런 글 돌리는 사람 고소한대요. 조심하세요. 이거 빨리 지우시고 사과문 올리세요. 누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그 조직적으로 돌린 놈들이 위축이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의사자 지정 유족들이 요구한 적 없답니다. 의사자 지정은 정부에서 지정하겠다는 거래. 의사자 지정 말이 되냐고 막 주장했잖아. 의사자 지정을요 정부에서 지정해준다는 얘기를 한 거래요. 단원고 학생 전원 의사자 지정이란 건 유가족이 요구한 적도 없고 정부가 요구한 거래. 정부가. 그걸로 세월호 특별법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일부러 지네가 그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자 지정을요 정부에서 요구한 거고요. 대학 특례 입학도 야당 의원이 요구한 게 아니래. 대학들이 요구한 거야. 대학들이. 그러면 사립학교들 그거 누구야? 사립학교 재단 이사 출신 이런 의원들이 그거 법으로 만들자고 그래놓고 지금 유가족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영란법을 만들 때 김영란법은 원래 고위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법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일반 구급 공무원들 선생님들까지도 끼워 넣은 거야. 그래놓고 이건 너무나 무리한 처벌이다 이러면서 그 법을 뭉개고 없애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원래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법인데 그 법조인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유가족이 동의하는 사람들로 꾸린 다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특별법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의사자 지정을 넣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대학 특례 입학 정원 외에 더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학들이 요구한 거를 지네들이 넣어놓고서는 유가족의 요구라고 퍼뜨리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에요. 쳐 죽이려는 새끼들이야 이거. 예.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 지금 카톡이나 밴드로 받으신 분 있죠? 카톡이나 밴드 또는 여러분이 가는 게시판에 그 세월호 괴담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즉시 답글을 다세요. 이거 허위사실이고 이런 내용 퍼뜨리는 사람 전부 고소고발한답니다. 빨리 지우시고 사과문 게시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조직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금 퍼뜨리고 있어. 그지? 여러분 그 나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누구누구한테 받은 건데요. 그러면서 그거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거야. 스스로 삭제하지 않으면요. 그거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보내주세요. 그 처벌받게 해야 돼 그거. 전부 고소당하게 해야 돼. 빨간 줄을 그어놔야지 그것들이 정신 차려. 아니요. 지금 그렇게 고소해서 무조건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당하고 경찰에 조사받고 그래야 정신 차려. 이 세월호 괴담 퍼뜨리는 벌레 새끼들 잡는 법 국민이 나서야 돼요. 국민이 나서서 카톡이나 밴드
각종 게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들한테 댓글을 다는 거야. 너 이거 허위사실이다. 근데 너 이거 허위사실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이유가 뭐냐? 이 내용 캡처해서 세월호 대책위 법무팀에 보내겠다. 그럼 거기 민변이 고소해 지금. 지금 민변이 고소해요. 예. 내가 무슨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을 한 거지. 네가 가슴이 흔들린 거야. 네 마음이 흔들린 거지. 내가 언제 네 마음을 흔들었어. 네가 내 말에 공감이 되니까 막 가슴이 흔들려서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선동의 낱말 뜻은 알아? 누군가에게 마음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다. 그게 선동이야.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막 내가 하라는 대로 막 하고 싶어? 이 새끼 귀가 얇아가지고. 의지가 있으면 의지를 세우고 듣지를 말든가. 아니 그냥 나가든가. 아니 네가 가슴이 흔들려놓고 왜 나한테 책임지래. 뭐 막 고소하겠다 너.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방화죄예요. 망치 부인이 절도범이에요. 내 마음을 훔쳤어요. 막 웃긴 새끼들이야 진짜.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막 흔들린 주제에 네가 흔들려놓고 왜 나한테 그래. 난 정말 너무 이쁘고 똑똑한 게 문제야. 자,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세월호 특별법 박영선이 잘못했다. 전선을 온 국민이 박근혜를 압박하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왜 유민이 아빠한테 찾아갔냐. 자, 유민이 아빠 이제 병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전선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박영선 너 빠져. 국민이 청와대를 압박해야 돼요. 국민이 박근혜를 압박해야 돼요. 세월호 특별법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고 온 국민이 요구해야 돼요. 국민 10%가 동의했어. 세월호 특별법을. 400만 명이 동의한 법이야. 국민 10%야 10%. 8%구나. 왜 안 받아들여? 박근혜는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라. 박근혜는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의 요구가 돼야 돼요. 예. 다음 이야기. 그 검찰이 국회의원 5명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국회의원 5명, 새누리당 2명, 민주당 3명, 야당 3명 해가지고 5명한테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2명은 구속시키고, 왜? 얘네가 도주하려고 그랬어. 도피 계획을 세운 거야.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새누리당 의원 2명은 구속이 됐고 야당 3명 구속영장 청구 중에 1명만 구속됐어. 그리고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지금 교황이 갔잖아. 교황이 가자마자 국회의원을 구속시키겠다.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는요, 이거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수시로 했던 일이야. 그래서 우리 헌법은 함부로 국회의원을 잡아가지 못하게끔 불체포 특권을 주고, 그리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특권을 주고 있어요. 특히 불체포 특권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 범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검찰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압박을 해서, 협박하고 압박해서 정권 비판을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헌법이 정해놓은 특권이야. 근데 이 불체포 특권이 마치 굉장히 나쁜 것인 것처럼 요즘 방송 나오잖아요.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에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지. 일은 안 하면서 국회만 열어두는 그런 놈들은 욕먹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 자체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요, 반헌법적 발언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불체포 특권은 매우 중요한 특권이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은 구속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도망을 가겠냐고.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옛날에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은 그냥 구속시키고 막 죽일 사형 선고 내리고 지랄했지만, 근데 지금 벌써 이석기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구속됐잖아.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됐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명이 구속된 거야, 국회의원이. 구속이라는 게 뭐야? 아직 그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구속 수사하는 거야. 이 구속 수사하는 거는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도주 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그래서 구속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새누리당 2명은 도망갈라 그랬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하는 게 맞아. 그러나 야당 의원이 도주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왜 구속하냐고. 그러면서 이게요, 새누리당은 죄가 명확한 2명이었어. 근데 야당은 3명이었어. 근데 3명 중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검사가 야당을 협박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한 수사를 했단 얘기야. 그래서 딸딸 맞히는 게 아니라 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가 법원에 의해서 제지당한 거예요. 물론 신계륜 의원이 입법 로비를 받았을 수도 있어. 조사를 다 해보고 재판하다 보면 결과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보기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신계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어. 지금 정권이요, 무리한 수사로 지금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야.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예. 그렇죠. 출판 기념회 한 의원들 다 잡아들여야 돼. 김무성도 출판 기념회 했잖아. 그지? 자, 다음 넘어가서 삼성전자, 잠깐 이 얘기 좀 더 할까? 시간이 지금 아직 5시가 되려면 멀었지. 우리 딸이 일찍 와가지고. 이거는요, 지금 이제 그 신계륜 의원이 출판 기념회 했다고 지금 그걸로 입법 로비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당 의원들 출판 기념회 하는 거는 왜 안 잡아들여? 얘네들이 가만 보니까, 지금 근데 나는 이번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여당은 구속시키고 야당은 셋 중에 한 명만 구속시켜서 공정한 척 해놓고 지금부터 계속 야당 의원 출판 기념회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신하경이 그 출판 기념회야. 근데 이 출판 기념회가요,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출판 기념회로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 자금을 모으는 거야. 정치 자금을 이 출판 기념회에서 거둔 돈은 신고하지 않게 되어 있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원래 후원금은요, 1년에 1억 5천까지밖에 못 받아. 그리고 후원금의 사용 내용은 전부 국가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다 가짜 영수증에다가 지구를 7바퀴 돈 의원들이 나오는 거야. 주유소에서 5천만 원 썼다. 5천만 원어치 기름 넣으려면 지구를 7바퀴만 돌아야 된다며.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후원에는 다 영수증 첨부해서 써야 되고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썼다가 다 밝혀지는데, 출판 기념회는 이 새끼들이,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로 정치 자금을 거두려고 규정을 안 둔 거야. 출판 기념회에 대한 규정을 안 둔 거예요. 이게 나쁜 놈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로 이제까지, 지금은요,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에서 돈 받은 거를 무조건 다 입법 로비라고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럼 김무성부터 황우여부터 수사해. 센 놈부터 수사해.
보니까 출판 기념회로 야당 의원들만 지금 수사 조사할 지금 분위기야. 그건 결국 야당 탄압이죠. 그죠? 야당 탄압. 그런데 나는 우선 이렇게 봐. 지금 입법 로비했다면서 국회의원 120명을 수사하겠다고 엄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뭔데?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온 돈 전액 신고하게끔, 사용처도 신고하게끔 법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 그게 정상이지. 이제까지 합법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처벌하겠다? 이것도 지금 반헌법적 발상이야. 지금 박근혜 정부가요, 법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우리나라 법 집행에는 원칙이 몇 가지 있어.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을 거스르지 말란 얘기야. 헌법이 제일 높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둘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건 뭐냐? 일반 법률로 도망가지 못하게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수사하고 처벌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특별법이야.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 만들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법으로 지금 이 출판 기념회에서 돈 받은 게 현재 현행법상 합법이야. 법적 제한이 없어. 그걸 가지고 입법 로비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그 출판 기념회에 온 모든 사람이 입법 로비하러 왔어? 아니잖아. 지지자들이 와서 책 사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출판 기념회를 입법 로비 창구라고 단정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심증을 가지고 지금 수사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는 현행법상 합법인데 그걸 불법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면 법 개정을 요구해야지. 법 개정을 요구하면 돼. 그런데 지금 이 합법인 거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수사를 해? 이게 바로 이게 누구예요? 박근혜가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 모습이야. 그리고 법은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어요. 죄형 법정주의야. 그것도 있어.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야. 현행법에 출판 기념회에서 돈을 받는 게 불법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거야? 결국 정치적인 물타기인 거죠. 정치적 쇼야.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출판 기념회에서 돈 받은 게 불법이야? 합법이야. 그럼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야. 처벌할 수 없어. 박근혜가 기본적으로 법을 너무 무시해.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라 그래. 박정희가 법을 무시했잖아. 그리고 심지어 지맘대로 헌법을 막 바꾸고 유신헌법 이런 걸로. 그게 지금 박근혜가 기존의 법 질서를 너무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이거 만약에 노무현이 이랬으면 탄핵감이야. 벌써 탄핵됐어. 응? 이 법과 사회 가르쳐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 있어야 된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어. 그게 죄형 법정주의야. 지금 죄형 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어, 박근혜가.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요? 법률 불소급이야.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처벌할 수 없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입법권이라는 게 뭐냐? 정부 조직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개편할 수 있어. 근데 박근혜가 지멋대로 미래창조부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받아들여준다고 막 나와가지고 사태질하고 신경질 냈잖아. 국회의 입법권을 모욕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가 지난 1년, 지금 이명박도 그랬지만 박근혜가 1년 몇 개월 동안 법의 근간을 흔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1년 6개월 동안.
우리 돈이 많구나 도깨비. 그래 법정에서 만나. 뭐 눈물에 쪽 집어내고 그래봤자 소용없다. 예. 지금 박근혜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혀주니까, 예,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계속 사고가 터져. 죄형 법정주의 내용으로 법률주의, 소급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정성 원칙 등으로 네이버에도 나온다. 죄형 법정주의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 120명을 수사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언한 거는요, 한마디로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새누리당 2명은 구속시킨 게 맞아. 도주하려고 하면 그 구속의 원칙이 뭐냐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을 원칙으로 해. 새누리당 2명은 도망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속시켜도 맞아. 그런데 자기 발로 나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을 왜 구속하냐고. 도피 우려가 없으면 구속하면 안 되는 거야, 현직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박근혜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노무현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고 노무현이 이랬다면 벌써 탄핵됐어. 벌써 탄핵되고요, 감옥에 가뒀을 거야. 그리고 박근혜가 5월 16일인가? 그때 세월호 특별법인가 발언한 거, 그때 세월호 특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세월호 필요하다면 특검이라도 임명해서 그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어, 박근혜가 5월 16일 날. 5월 16일 날 눈물쇼 하면서 원하면 뭐 이렇게 특검이라도 만들어서 그 얘기하겠다. 근데 그때 특별법이란 얘기가 나왔나요? 세월호 특별법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가 세월호에 관해서 거짓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구조를 안 하고 있다고 유가족이 막 울부짖으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럼 박근혜부터 거기 있던 애들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야. 전부 사퇴해야 되는 거야. 구조 안 했잖아, 그 당시에. 아무런 구조 안 했잖아. 그죠? 그럼 지가 대통령 하든가. 그래, 내가 할 테니까 일단 박근혜 끌어내려. 그럼 내가 할게. 네가 박근혜 끌어내리면 내가 이제 대통령 하러 갈 테니까. 자, 그리고요 5월 16일 날 발언 내용이 정확히 특별법인지 특검인지 그것 좀 찾아주세요. 박근혜가 5월 16일 날 특검을 지명하겠다 그랬어,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랬어. 지금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영상 진짜예요? 아니 잠깐만, 그럼 지금 박근혜가 자기가 특별법 필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여야 합의하라 그러면서 쌩 까는 거야? 원래는 말로만 품질을 이야기하지. 깜짝이야. 세월호 참사 한 달 만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족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각 등을 통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사고 대책과 관련해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물론 특검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수사 공도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도 국정조사도 하고 앞으로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기 구조 과정에서 해경이 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조사를 토대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거라면서 개각도 예고했습니다. 검경 이제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 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일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수사 상황을 유가족들과 공유하고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재난안전처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또 거짓말한 거네. 유가족 앞에서 특별법 필요하다고 약속해놓고 또 거짓말한 거네. 어? 심각한 문제야 이거. 노무현이 만약에 이랬으면 탄핵하고 감옥에 쳐넣었을 거야 이것들이. 아주 오늘 벌레들이 그냥 참고를 하는구나. 우리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벌레들이 또 들어와 줘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 하여튼 박근혜 자기 입으로 특별법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쓸데없는 말 반복적으로 채팅하면 블랙입니다. 예. 63님, 베이스님 감사하고요. 혹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인사를 못 드린 분께는 죄송하다고, 짜야찌야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별풍선 자꾸 얘기하는 사람 블랙이에요. 별풍선에 대해서 언급하면 앞으로 블랙하겠어. 0422님, 베이스님, 달마중 가자님, 봉구 누나님, 콤피터님, 마루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야 돼요. 세월호 사건 당일에 어디서 뭘 하다가 나와가지고 사태 파악도 안 하고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럼 다 옷 벗어야지. 총리도 그대로고 대통령도 그대로야.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박근혜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안 지킬 거면 물러나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가 책임지게 한다며. 문재인이 그거 예산이 어딨냐, 예산이 안 된다, 돈 없지 않느냐, 내가 한다니깐요. 100% 책임져. 그리고 또 뭐 한다 그랬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인연금 주겠다 그래놓고 왜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겨? 자기가 무슨 돈으로 할 거냐니까 내가 한다니깐요. 그러면 왜 서울시에다 떠넘기고 왜 가난한 동네에다 떠넘겨? 국가에서 책임지란 말이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없으면 물러나. 우리나라는요, 이게 다른 나라는 선거 때 했던 말을 뒤집으면 처벌을 해.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선거 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입 싹 닦아도 처벌하질 않았어.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이거 허위 공약?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허위 공약도 선거법 위반이야.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표현을 그 대통령한테 무슨 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응? 님이 벌레예요? 국정원 직원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정책적으로 끌어내려야지 왜 국정원 수준으로 글을 써요? 예?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논리적으로 비판해야지 무슨 년 쓰는 건 뭐 하는 자세입니까? 님 국정원 직원이에요? 어? 좌익 교수야? 왜 민주시민이 대통령한테 2년 전년에 님 한나라당 의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육실할 놈이라고 외쳤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야? 우리가 왜 그런 수준으로 해? 우리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수준이고 국정원 수준인 되겠어요? 국민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야. 나라의 주인. 가장 높은 사람. 그럼 국민으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어디서 국정원 벌레들 수준으로 채팅을 해. 박근혜한테 비판할 때는 논리적으로 비판하세요. 예? 무슨 년 쓰지 말고. 그건 국정원 벌레들이나 하는 짓이야. 앞으로 박근혜한테 쌍욕하면 박근혜한테 무슨 년 쓰면 불낼 겁니다. 알았어요? 노무현한테 육실할 놈이라고 했던 한나라당 여러분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왜 박근혜한테 쌍욕을 해요? 박근혜한테 쌍욕할 시간에 논리적 비판을 하란 말이야. 그래야 국민 무서운 줄 알지. 그래 가자미 식혜. 니네 식구가 아니 니가 죽으면 우리가 사건을 덮을게. 타이푼 777님 감사합니다. 니가 길 가다가 맞아 죽어도 자연사라고 우리가 증언해줄게. 그때 가서 덮을 테니까 넌 꺼져줘.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원수께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박근혜가 원수는 원수야. 원수. 뭐? 네가 원수라며. 그럼 나도 원수라 그랬잖아. 왜? 원수 맞아. 아주 이 갈리는 원수. 국가 원수 맞잖아. 자, 넘어가서 이런 국가 원수 모독죄, 이게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이가 만든 법이야. 국가 원수 모독죄? 야 씨발 무슨 대통령이 국가 원수야. 국가 원수면 원수답게 해야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지. 맨 헛소리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자기 입으로 나온 말에 책임을 안 지는데 무슨 국가 원수야. 국가 왼수지.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보셨죠? 예, 그 황유미 씨 아버지 2심에서 다시 산재 처리 판결 나왔어요. 이제까지 삼성은 삼성 반도체에서 그 백혈병 환자들이 발생한 것을 산재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 아버지 노유미였나? 그 또 하나의 약속에 나왔던 그 아버지가 2심에서도 산재 판결 받았어요. 아니야, 1심에서도 산재였고 2심도 산재예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에서 직업병으로 암에 걸렸다, 백혈병에 걸렸다. 예. 그래서 1심, 2심이 둘 다 황유미 씨, 예, 미안해요. 황유미 씨 아버지가 딸의 명예를 걸고 이 삼성에서 10억을 준다 그랬는데도 거절하고 재판을 갔잖아. 그래서 산재 판정을 받아냈어요. 예. 결국 이제까지 삼성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인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그걸 법원이 인정한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 이게 황상기 씨가 산재 판정을 받은 게 다른 모든 삼성 그 피해자가 산재 판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만, 황유미만 산재 판정을 받은 거야.
나머지 삼성 이 직원들은 그냥 돈 받고 합의해 준 거 끝났어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못 받은 거고,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게 삼성 반도체에서 산재라는 걸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삼성 그 합의 안 한 사람들이 산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산재 신청을 하고 법정까지 가서 싸워야 되는데 미리 합의한 사람들은 그걸 얻질 못해. 예. 그 문제가 있어. 예. 이 반도체 공장의 문제가 뭐였냐면, 옛날에 내가 그 재수생학원을 가르칠 때, 그때 수원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었어. 그때 수원 강의 나갈 때, 그때 그 재수하러 온 여학생들 중에, 재수생 중에 삼성 반도체 직원들이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그 일을 하는 옷이 방진복이라는 건데, 그 방진복을 입고 일을 하면 몸에 그렇게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더라고. 두드러기가 나고 무좀이 계속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때가 딱 그때야. 그 반올림에 나온 그 아이들의 그 시절과 내가 애들 가르쳤던 그때하고 맞아 떨어져요. 걔네들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손에 습진 생기고. 항상 그랬던. 망부님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가 스피커를 줄여. 이 삼성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서 입었던 옷, 그 옷은요, 그 사람을 위한 옷이 아니야. 그 안에서 그 화학물이 발암물질 독극물인데, 그 독극물이 안으로 흡수되는 건 막지 못해. 내 몸에 먼지가 반도체에 떨어지지 말라고 입는 옷이었던 거야.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지금 삼성 반도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 근데 하이닉스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대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 얘기는 시작도 안 했어. 거기도 찾아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반도체를 굉장히 깨끗한 환경산업으로 오해했다는 거야.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 독극물을 눈으로 본다는 거야.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코앞에서 호흡을 하면 그 독극물을 들이마신 거야. 그게 발암물질이고,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80년대야. 우리나라에 80년대에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했다더만. 그래서 90년대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많이 했는데, 왜 80년대에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왔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하고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반도체 공장에 환경 사고가 난 거야. 이미 옛날에 반도체 공장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선진국은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공장을 짓지 않았대. 그걸 우리나라에서 갖다 지은 거야.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반도체에서 일하는 게 아주 섬세한 그 금속 물질에다가 아주 섬세한 약품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이 전부 발암 물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은 반도체 공장이 없대. 이게 다 국민이 무지해서 당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유해 산업으로 인식돼서 80년대에 미국이 한국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공장 이전을 해줬대요. 아, 나쁜 새끼들. 망치부인 직업이 대체 모임. 나의 직업은 자칭 주부야. 나는 주부라고 생각해.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나한테 세금을 걷어갈 때 방송인으로 분류해가지고 세금을 띄어가. 그리고 법원에서 나한테 징역 8개월형을 때릴 때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전해야 되는 무거운 사명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법원 지정 언론인, 국세청 지정 방송인, 자칭 주부 혹은 여배우야. 이미 데뷔작도 있어. 이미 그 출연한 작품도 있어. 자막에 이름도 올라갔던 남영동 1985가 나의 데뷔작이야. 그런데 그 뒤로 그 내가 마음에 맞는 시나리오가 안 들어와서 작품 출연을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이야. 자, 자, 망치 부인의 직업이 궁금해? 근데, 왜 직업이 궁금해? 나한테 와가지고요, 예. 왜 그 망치 부인 직업이 뭐냐고 계속 요즘에 물어. 요즘 부쩍. 그지? 이 사람 직업이 뭐냐고 계속 묻는데,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이 있어요? 아프리카, BJ들이 전부 다른 직업이 있어? 무슨 직업? 유명 BJ들은 다른 직업 없을걸요? 베스트 10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 전업이야. 그 옛날에 학원 강사했던 사람들이 다 학원 그만두고, 하지. 유창선 박사님 100위 안에 안 들잖아. 그지? 유창선 박사님은 100위 안에 안 들잖아. 이 100위 안에 드는 방장들은 대부분 전업이야. 한의사 분도 방송을 해요? 그렇구나. 예. 그 아프리카 방송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100위 안에 드는 방송들은 굉장히 노력하는 방송들이야. 투잡을 못해. 나도 이거 망치부인 방송 처음 시작해갖고 2009년까지는 투잡을 뛰었어. 내가 2006년에는 정치연구소를 같이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 8년, 9년은 가회를 하고 있었어. 사탐 강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방송을 했지. 그러다가 내가 이제 전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방송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방송을 위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사실은 가회도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가회 강사는 한 번 한 걸로 안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워낙 가르치는 과목이 12과목이었기 때문에 사탐 과목이 12개야. 사회책이. 그건 맨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회하고 방송을 병행을 못해서 나는 그걸 접었어. 예. 나는 그거를 가회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 정치연구소는 정치연구소 운영자하고 친해야 들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탐 과목이 내가 옛날에 학력고사 때 재수생을 가르쳤어. 근데 그때 이제 수능으로 바뀌는 시점이었고, 수능으로 바뀌면 크로스 체킹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인문사회적 지식을 가지고 국어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러면서 과목 간에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수생학원에서는 내가 사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역사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국사 세계사만 가르쳤어.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사 세계사밖에 없었어. 근현대사가 없었던 시절이었어. 내가 재수생 가르칠 때는. 그래갖고 이제 수능을 위해서 각 과목, 사회계 과목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거야. 공동 연구 수업을 하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법, 정치 이런 것들을 윤리까지 전부 다 수업을, 공부를 했어야 됐지,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사탐을 준비했는데, 에휴, 그렇게 시험 안 나더라고. 내나 따로따로 나지. DJ 상호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할까?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할까요? 자, 바람이 분다님 감사하고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이 페북으로 엄청나게 얘기가 돌아.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료약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서부 아프리카는 쑥대밭이 됐다. 근데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물어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식중독이나 각종 질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기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을 안 한대.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 조직적으로 또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 조직적으로 막 띄우면서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얘네 누굴까? 요것도 벌레 한 팀이야. 왜 그러냐면
이런 공포,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를 팔아서 정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그 치료제를 사게끔 압박을 가하려는 거야. 이게 사스 때 그랬잖아. 사스 때 막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몇 명이 죽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기억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 약을, 사스 치료제를 엄청 무지막지한 돈을 들여서 사들였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 있어? 사스 때 안 죽었잖아. 우리나라는 사스가 안 통하는 거야. 마늘을 먹고 김치를 먹어서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스가 안 걸렸대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그 사스 때 온 세계가 공포에 떨었는데 그때 그 공포를 퍼뜨렸던 놈들이 누구냐면 제약회사에서 돈 먹은 언론이야. 제약회사에서 그 로비를 받은 언론이 그 공포팔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떼돈을 번 거야. 그리고 그 제약회사의 주식을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게 밝혀졌지. 이번에도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 막 나온 다음에 뭐 나와? 미국엔 치료제 있다. 그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미국에 치료제 있다. 치료제가 미국에서 있다니까. 2명이 살아났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는요, 그 미국 제약회사에서 퍼뜨린 얘기야. 미국 제약회사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를 퍼뜨린 거라고. 그 약 팔아먹으려고. 일단 우리나라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얼마나 희생자가 생기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뭘 더 조심해야 돼? 후쿠시마 원전이 더 위험해요. 요즘에 아무 생각 없이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 일본 여행 갔다가 피폭당한 사람들 많아. 지금 도쿄에 여행 갔다 왔는데도 피폭당했다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그러면서 일본 여행 가. 유럽에서는 일본 여행을 안 가요 지금. 이게 후쿠시마 때문에 오염됐을 거라고 봐서 유럽 사람들은 일본을 위험지역이라고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존나 일본 여행을 띄워. 연예인들도 뻑하면 일본 가고, 일본에서 여행하는 거 막 보여주고, 조인성이도 일본으로 여행 갔더만. 왜 그러는 거야, 왜? 일본 여행이요, 그거, 권장할 사항이 아니야. 예. 이 피폭이라는 게 뭐냐면, 피폭이라는 게 이제 방사능에 노출되는 거야. 그러면 방사능에 노출되면, 100% 암에 걸리냐? 그건 아니에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100% 암에 걸리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암 유전자가 있대잖아. 근데 만약에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나 친척 중에 피가 통하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 암 환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암 발생 빈도가 높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일본 여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피폭, 보통 피폭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고도의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피폭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피폭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원폭을 터뜨리잖아. 그 원자폭탄에 방사능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그 기형아를 많이 낳았어. 그래서 임신을 자제하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여행의 위험성을 전혀 국가나 정부가 경고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산인데 다른 나라 산으로 다 원산지 속여갖고 팔리고 있대잖아. 정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안 해서 그래. 유럽은 일본산 수산물 전부 금지돼 있어요. 일본 전역에서 잡힌 물고기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만 일본의 8개 현이 아니면 수입해도 된다라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렇게 하고 있어. 아베랑 싸우는 척만 하는 거지. 일본의 어부들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야. 미친놈들이죠. 야, 일본 어부 살리려고 우리나라 어민 죽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산물을 안 먹잖아. 자꾸 불안해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민이 죽고 있다니까요. 그 원산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놈들은 아주 작사를 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어.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야.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전혀 안 해. 자, 다음 이야기. 가만있어 봐. 오늘 할 얘기 다 했다. 어머, 오늘 할 얘기 다 했어요. 네네네. 자, 그 박근혜한테 아까 내가 욕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노무현한테 그런 쌍욕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을 지금도 저주하고, 그놈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박근혜한테 그렇게 2년 전년 뭐 6.7년 이렇게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천박한 한나라당 의원도 아니고 천박한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러고 사냐고. 한생경제라는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 방송에 나타나가지고 뭐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켜라 이런 놈들 있더라. 야, 니네는 예의를 지켰니? 니네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켰어? 니네가 김대중, 노무현을 모욕했던 새끼들 전부 다 처벌하고 오면 그때 우리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마. 우리가 6.7년이라고 안 부르는 걸 고마워해. 니네가 노무현한테 6.7할 놈이라고 불렀던 새끼들 전부 잡아 쳐놓고 사형시키면 우리도 대통령한테 예의를 지켜주마. 어디서 예의를 주장하고 있어. 니네는 김대중 노무현한테 예의를 지켰어? 나쁜 놈 새끼들아.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에 이제 망치 부인한테 박정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 한동안 그런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박정희의 경제에 대해서 묻는 얘기가 많이 나와. 왜 그러지? 예. 그러면서 박정희 경제 얘기를 해. 여러분, 한 정권이 18년 동안 정치를 하면요, 일관된 경제 정책을 쭉 펼 수 있어요. 그거는 바보라도 해요. 박정희는 18년 동안 독재를 한 놈이야. 경제 성장에 일관성이 있었다. 경제가 성장했다. 박정희 덕이 아니라고. 장하준 교수가 박정희가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건 제시야. 정책의 일관성이란 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정권, 그렇게 따진 건데 그거는 박정희가 18년을 했기 때문이야. 그만큼 한 건 이승만밖에 없어.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김대중이 18년 하고 노무현이 18년 했다면 박정희보다 훨씬 더 경제정책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의 말은 박정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대가리 나쁜 새끼들이 꼭 이게 박정희 칭찬이라고 알아듣고 지랄을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건 맞아요. 뭐요?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한 건 맞아. 경제 규모가 이승만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이승만 때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가 있었어. 60년대까지. 60년까지. 그러다가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18년 동안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했어. 그리고 전두환 때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부터 전두환 때까지가 우리나라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한 때야. 그리고 그 당시에 부자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서 빈부격차도 생겼죠. 근데 그 많은 노인분들은 박정희 덕분에 먹고 살게 됐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박정희 때문에 그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볼까요?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게요.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잠깐, 돈으로 처음부터. 매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영상이에요. 버퍼예요, 버퍼. 예. 이 내용이 뭐냐면,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거야. 누가 그러는 거야. 어떤 놈이 우리가 이제 한참 프레이저 보고서를 작년에 많이 봤는데, 프레이저 보고서를 자기가 봤다. 근데 프레이저 보고서가 박정희를 비판한 내용은 일부밖에 없다. 대부분은 박정희의 긍정적인 면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왠지 맞는 말 같지? 그죠? 진짜 그랬을 것 같잖아.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순 개뻥이야.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프레이저 의원이 박정희의 미국 뇌물 수수 사건, 그러니까 미국의 로비 사건, 그 로비 사건을 조사해서 수사 보고서로 올린 거야. 박정희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라고. 근데 거기에 박정희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뭐 나와? 왜 이러실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개뻥을 친 거죠. 예. 가만있어 보자. 백년전쟁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를 주소를 올려주실래요? 아예 유튜브로 보지 말고, 민족문제연구소로 가서 봅시다. 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백년전쟁을 보면, 이거는 잘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백년전쟁 그 민족문제연구소로 들어가서 보려는 게, 안 되잖아, 지금. 원래는 말로만 품질을. 이거는 지금 저기에요. 이승만이야. 이승만의 백년전쟁 말고, 희망사냥님. 예. 이승만 백년전쟁 말고, 프레이저 보고서를 갖고 와야 돼. 예, 프레이저 보고서를 갖고 와야 돼요. 이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좌파지만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꽤 높이 평가합니다. 좌파인데 박정희를 높이 평가해? 뻥까지 맙시다. 예. 지난번에 살려줬더니 여전히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뭘 그렇게 잘했는데 18년 독재를 하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경제성장으로 따지면요, 히틀러의 경제성장이 박정희보다 수십 배 잘했어. 독일을, 여러분 있잖아요, 히틀러하고 박정희를 좀 비교해보면, 이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통일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600년대 이미 국가가 있었어. 근데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통일이 안 됐었어. 1800년대 후반에 가서야 통일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이 통일 국가를 형성한 게 늦기 때문에 국가가 되게 가난했어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제 이 식민지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었고, 그래서 선진국의 식민지 경쟁에서 밀리면서 1차 대전에 그러니까 식민지 경쟁에서 진 거지. 그러니까 식민지를 뺏기 위해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켜. 독일이. 그래서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킨 것 때문에 독일이 이제 1차 대전 지고 패전국이라서 많은 배상금을 물어냈어야 돼. 그래서 독일이 완전히 경제가 망해요. 근데 그 망한 경제의 독일이 히틀러 때문에 완전히 강대국이 되는 거야. 히틀러 시절에 히틀러가 집권했던 십몇 년 동안
독일의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26년하고 45년을 비교해보면 20년 사이에 독일이 완전히 패망 국가에서 유럽에서 거의 가장 잘 산 나라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그 유태인의 자본을 강제로 국가가 흡수하는 거야. 히틀러가 이 유태인의 자본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 돈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그래서 독일이 그 눈부신 성장을 하게 돼요. 박정희의 경제 성장과 비교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을 했어. 지금도 독일은 그 당시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G7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런 독일에서 히틀러가 경제 정책은 잘했다는 얘기 할까요? 독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경제 정책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좌파라는 이름을 달고 박정희가 경제정책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망치부인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독일에서 대놓고 히틀러를 지지하거나 나치 정당을 표방하면 처벌받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독일 사람들 중에서 히틀러가 경제 살렸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다고. 히틀러의 경제 정책이 옳았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장하준이 자꾸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박정희가 경제 정책을 잘한 것처럼 모든 걸 잘했다라고 칭찬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뻥들 까지 말라고. 내가 독일 가봤어. 독일을 갔더니 독일의 모든 도시에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반성하는 그런 기념관이 다 있어요. 독일의 모든 도시에 가면 그러니까 그 수용소, 유태인 수용소를 만들었던 도시들 뿐만이 아니라 주요 도시에는 그 히틀러의 범죄를 기억하는 기념관을 다 두고 있다고. 그래서 감히 히틀러가 경제를 살렸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그러면 박정희 시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 박정희 시대 경제는 어떻게 된 거였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박정희 시대의 경제는요, 박정희가 혼자 한 게 아니야. 원래 IBRD라는 그 국제기구에다가 윤보선 정부에서 조사 의뢰를 해요. 국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해. 그래서 거기서 공식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보내오는 거야. 1년 동안 연구해서 그 61년 5월 초에 그 IBRD 보고서가 와요. 그 IBRD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반도는 이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그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 호남에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 부산, 마산이나 이런 데가 항구가 잘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제 때 건설됐던 호남선 경부선이라는 이 철도 기간 산업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니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국토를 균형 개발해야 된다. 그게 그 당시가 61년 5월이면요. 전 세계가 국가가 국토를 균형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때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국토를 균형 개발할 방법을 보내온 거야. 그래서 호남선하고 이 경부선을 단선으로 되어 있는 걸 왕복할 수 있게 복선화하고, 그 비용 굉장히 적게 들거든. 그러니까 복선화하고, 그 다음에 이 양쪽 철도가 이렇게 세로로만 연결되어 있으니 가로 도로망을 건설해라. 그러면 국가가 이 균형게 개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이 호남 지역엔 값싼 노동력이 많으니 농민들이 많았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호남이 이 60년까지도 우리나라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쌀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호남에 인구가 모여 살았어. 많았어, 인구가. 그래서 이 호남에다가 섬유 산업을 유치시키면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산 마산 지역은 여기 이 큰 배를 대기에 적당하니 여기를 수출항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수도권에는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으니 여기를 그 기간산업 전문 특수산업지로 개발하는, 그래서 수도권 공업지역, 호남 공업지역, 그 다음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개발하라는 이론이 IBRD 보고서에 들어있었던 거야. 그런데 5월 16일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보고서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살짝 왜곡을 한 거야. 그래서 호남 지역을 게다가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섬유전자산업을 유치했으면 지금 호남이 잘 살았지. 지금 호남이 경남만큼 잘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박정희가 자기 고향 구미에다가 전자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구에다가 섬유산업을 유치하는 거야. 근데 대구 경북 지방이 이 낙동강의 상류 지역이야. 근데 이 섬유 전자산업은 기본적으로 독극물이 많이 나오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이야, 섬유 전자산업이. 근데 그걸 갖다가 국민은 모를 때였잖아. 박정희가 일부러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섬유 전자산업을 유치해. 그러면서 이 경부 고속도로를 놓는 거야. 대전까지는 일자로 내려와서 거기서 S자로 휘어갖고 구미를 돌아, 대구를 돌아, 울산 근처를 돌아서 부산까지 가는 희한한 S자형 도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다. 이게 다 세뇌된 거예요, 우리가. 세뇌된 거야. 그리고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뭐냐 하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야. 박정희가 자본주의를 지켰다, 민주주의 지켰다 이런 말 나오잖아. 개뻥이라고. 이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야, 계획경제. 박정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장하준 교수의 핵심도 뭐냐 하면 계획경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유시장에 대자본에게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개입해서 계획경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박정희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박정희 시대에 계획경제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유로운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는, 원래 이 자유시장 경제, 서방 경제는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고 그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래. 그리고 계획경제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하는 걸 계획경제라 그래요. 국토개발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경제 문제를 주도하는 체제, 그걸 계획경제라 그래. 근데 박정희 시대의 경제는 한마디로 계획경제였던 거야. 김대중 노무현은 계획경제 할 수 없었어. 왜?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이 계획경제를 했다면 누가? 조중동이 빨갱이라고 지랄했겠지. 한마디로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빨갱이 경제정책이었어. 이거 알았어, 몰랐어? 많이 들어봤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게 빨갱이 경제정책이었다고. 사회주의 경제정책. 뭔 말인지 알아? 응? 그래서 장하준이 얘기하는 건 박정희가 경제를 잘했다가 아니라 계획경제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주도 계획경제의 장점.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나도 좌파지만 박정희의 경제를 높이 평가해 지랄을 한다. 그건 박정희가 잘한 게 아니라 국가 계획경제의 장점을 설명한 거라고.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필요한 데에다 자본을 집중하는 그런 거,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보다 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한 거지. 박정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 그래서 박정희는 자본주의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 계획경제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마디로 생산은 빨갱이식으로 한 거야.
국가에서 주도해서 그 자본을 어디다 투입할지 국가가 정했어. 근데 분배는 사회주의적으로 안 한 거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장하준도 주장하는 게 뭐냐?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장하준은 그 얘기 안 하나 보다. 지금 유럽에서 선택한 경제 체제가 뭐냐면 혼합 경제 체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산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처럼 생산은 하되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되 생산된 이윤을 분배할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요걸 혼합 경제체제라래. 이해합니까? 알아듣겠어요 여기까지? 혼합 경제체제가 뭐라고? 생산은 자본주의식으로 그 다음에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 그게 혼합 경제체제야.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가 했던 건 뭐였냐면 생산은 공산주의식으로 국가가 정해. 자본 투입을 자기가 막 정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분배를 자본주의식으로 했어. 정반대. 그게 박정희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야. 빈부격차를 지나치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대기업을 지나치게 육성했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모든 원흉이잖아. 잘못의 원흉. 그게 박정희의 문제라고. 자본 투입을 지 멋대로.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기업에다 자본을 투입한 게 아니야.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지 말 잘 듣는 그런 기업에다가 자본 투자해주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본가들은 세무조사에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재산 뺏어버리고. 그게 박정희의 경제정책이었어. 그거 어떻게 잘한 정책이라 그래? 70년, 그래서 박정희가 집권한 게 61년부터 79년까지인데 61년부터 7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이었어. 근데 이 박정희가 한꺼번에 이제 70년대에 들어서서 독재를 한단 말이야. 72년에 독재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독재 정치에 대한 반감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눈부신 성장이 필요했어. 눈에 띄는 성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동차, 중화학공업을 유치를 한 거야. 우리나라에. 박정희가. 전두환 때랑 박정희가 똑같은 정책을 폈는데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유치했어.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은 원래 제조업이 완전히 발전한 다음에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때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해야 정상인 거야. 근데 박정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눈에 보이는 성장을 하고 싶었던 거야. 눈부신 경제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장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을 한 거야. 그런 과정에서 기본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 누각을 지은 거지.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착취당하는 구조를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대기업에게 무조건 충성하라. 잠깐만요. 예. 쓸데없이 하트로 채팅창을 낭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강퇴야. 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 얘기 지금 오늘 처음 듣나?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어요? 미안해요. 내가 자주 해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박정희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 이 얘기 계속 할까요? 들을만 해요. 그래서 박정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하는 일본은 같은 시기에 여러분 일본도요. 박정희랑 똑같은 시대에 일본도 경제가 성장해요. 그런데 일본은 경제 성장을 뭐 중심으로 했냐? 중소기업 중심으로 갔어. 일본은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했고 박정희는 대기업을 집중 육성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야?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지금 대기업들이 문어발로 막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장기적 침체로 만들고 있잖아. 그게 박정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대만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고 일본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로 잘 산 나라가 됐죠.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가장 발전시켰다. 그건 잘못된 얘기야. 그때 IBRD 보고서대로 호남에 섬유전자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가로도로망을 개설해서 국토를 균형 발전시켰다면 지금 호남이나 이런 강원도가 인구 희박 지역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지역이 안 됐을 거라고. 이게 전부 박정희 때문이야. 그럼 박정희 때는 전혀 경제적인 발전이 없었나요? 경제 성장을 한 건 맞아요.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생산 능력이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경제가 발전했다고 얘기 못해요.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다른 개념이야. 경제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생산된 양이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경제가 발전됐다. 선진국은 경제가 발전된 나라들이야. 선진국의 경제가 발전된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성과물을 국가가 고르게 분배를 해서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우리나라 중산층보다 잘 살아. 선진국에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산들보다 잘 산다고. 그게 경제 발전된 나라야. 그럼 뭐냐? 박정희 때 경제가 성장한 건 맞아. 생산량이 늘어났어. 그런데 그 생산물을 전부 재벌들과 권력자가 나눠 가진 거야. 그게 잘못이라는 거야. 아닌데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박정희 때 먹고 살게 됐다는데요? 박정희 때 이 시골 어른들이 먹고 살게 된 건 박정희가 먹여 살려준 게 아니라 박정희가 대기업이나 기업가들에게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싼 값에 고용하는 정책을 폈어요. 값싼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쌀값을 통제했어. 박정희가. 그때 박정희가 쌀값을 통제 안 했으면 호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았을 거야. 쌀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졌고 다 도시로 가서 도시에서 쌀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호남에서 쌀을 제값 받고 팔았다면, 시장 가격으로 팔았으면 지금 호남의 농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박정희가 호남의 쌀을 몽땅 다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싼 값에 팔았어요. 왜? 노동자들에게 쌀값을 기준으로 낮은 임금을 주려고. 쌀값을 기준으로 낮은 임금을 주려고 쌀값을 통제하고, 그리고 노동자에게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걸로 경제성장을 만든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호남 지역에서 자식이 8, 9을 낳아서 농사를 지으려다가 그 8, 9명을 도시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으로 보내. 그러면 시다라고 그래가지고 보조 노동자를 하다가 미싱을 앉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 찍고 이러면서 자기 자식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시골에 붙인 거야. 그래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고 살게 된 건 박정희가 먹여 살려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 딸들이 손가락 잘리고 강간 당하면서 노동해서 번 돈을 울며 불며 아껴서 시골에 보내주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 자기 자식이 고생해서 먹고 살게 된 걸 박정희 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무식한 벌레들. 장하준이 이야기하는 건 박정희가 잘했다가 아니라 국가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박정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경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그냥 대자본에게 맡겨놓으면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결국 노동자의 복지가 무너진다. 그게 장하준 주장이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오늘은 시간이 남아서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보너스, 준비되지 않았던 박정희 이야기를 보너스로 해드렸어요. 과연 우리 벌레들은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요? 자, 망치부인 이 얘기를 듣고 박정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박정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게 됐다. 손. 예. 후원해주신 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어요? 내가 박정희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세월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죠? 그쵸? 그 지금 세월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얘기 처음 들으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일단 손들지 말고 질문이 뭔지 알아? 그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이 뭐냐? 그럼 프레이저 보고서 내용은 뭐냐? 1976년에 미국의 프레이저 의원이 박정희의 미국 의회 로비한 범죄를 조사해서 청문회를 한 기록 보고서야. 공식 보고서. 뭐래더라? 프레이저 그 벌레들이 돌아다니면서 프레이저 보고서가 공식적인 자료도 아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자료도 아니고 유명한 자료도 아니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이 미친놈들아. 미국 의회 청문회 보고서야. 프레이저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인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회 기록을 남긴 게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그러면서 거기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박정희가 막 경제를 발전시킨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박정희 시절에 경제 정책을 박정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의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게 박정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케네디 경제팀이 박정희한테 잠깐만 우리 그 프레이저 보고서 볼 수 없나? 뭐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뭔가로 얼마 전에도 그 수사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아니다. 조명이 너무 이상한데. 얼마 전에도 이걸로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하려고 막 쇼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네. 자, 뭐?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와봐. 자,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손. 이거 오늘 처음 봤다. 예. 이거 처음 보신 분. 오, 맞네. 그래요. 이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많이 봤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사회문제 관심 가지신 분은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반배님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백년전쟁이라는 거를 치는 거예요. 백년전쟁, 그 한국말로 백년전쟁 한글로 치고 프레이저 보고서 이걸 찾으면 됩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백년전쟁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이제 파트 1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이야기. 첫 번째가 두 얼굴의 이승만이고 두 번째가 프레이저 보고서예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걸 본 거야. 예, 이승만을 먼저 보고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박정희 논쟁을 하다가 보느라고 프레이저 보고서를 먼저 본 거예요. 예. 자, 지금 현재 이 백년전쟁 제작팀을 막 괴롭히고 소송하고 이러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제작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자, 각자 보시고요. 이승만 얘기는 각자 보시고 또 누가 와가지고 뭐 건국의 아버지 이러면 이승만 특혜. 소금꽃 마미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집에 조명이 없어가지고 막 저기 색깔이 이상해진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 감사드리고요. 천안댕기동자님이나 우리 박근혜 탄 명박이나 함초롱이님이나 수사권 기소권님이나 예,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는데 더 해피님, 베이스님, 베니님,
봉구 누나님, 쭈니은이맘님, 그리고 또 산골짜기 꽃님을 비롯해서 라키금성님, 꼬꼬마님, 아리아님, 아까 방송 중에 별풍선이나 초콜릿 스티커를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아리아님, 시리님, 용갈공갈님, 리소스피어님, 루퐁님, SM이파님, SM아피아님, 예, 그리고 또 누구지? 썬님, 라반님, 알라신님, 아자 힘내요님, KK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자라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대떡무능님 감사하고요. 추천을 해주신 3,479분께 감사드리면서, 예, 오늘 추천을 해주신 3,479분께 감사드립니다. 페더21님, 대떡무능님, 자라매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매니저님,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낮 2시에 보내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바오님, 칼빵오빠님 또 감사드리고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자칭 불량주부, 망치부인,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언론인,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구름고개님 감사합니다.